네, 도영 선생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제 베트남을 넘어가셨죠, 감독님이. 베트남에서의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감독이 되셨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박흐엉서님께서 베트남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축구부터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 국가대표팀은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26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으로 따지면은 1년에 한 번씩 잘려나가는 거, 이렇게 거의 뭐 감독의 무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감독의 무덤으로 본인 스스로 걸어가시는 우리 박항서 감독님의 감정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거두신 업적들이 더 대단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대로 동남아시아 축구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우리가 가끔 지기도 하는데, 박항서 감독님 이전까지는 아시안컵 출전 2번 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성적 거둔 게 2007년 8강 진출이 최고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국제대회에서. 2007년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 4개국 공동 개최로 이뤄졌기 때문에 8강 진출 대단한 성과이긴 하지만, 사실상 뭐 홈그라운드에서 8강 진출한 거라서 엄청나게 악조건 속에서 거둔 성적은 아니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끝난 스즈키컵, 동남아시아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 베트남은 2008년에 딱 한 번 우승한 경력을 빼고서는 뭐 이렇게 굵직한 성과를 거둔 적이 전혀 없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예요. 자,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이 부임한 후에 베트남 여론이 어땠을까요? 근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뭐 뚜렷하게 프로팀을 이끌고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뭐 그런 감독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당시의 평가가 뭐 A급 감독이라는 소리는 못 들으셨던 걸로 좀 생각이 들어요. 태국에서 열린 M150 대회라는 대회가 있대요. 뭐 작은 컵 대회 같은데, 태국과 베트남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축구 관계처럼 정말 그 정도로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데, 당시에 M150 컵에서요 3, 4위전에서 베트남이 이제 태국을 만난 거예요. 개최국이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의 홈그라운드에서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23세 대표팀이 2대1로 이깁니다. 이때 당시에 박항서 감독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도 반등을 조금씩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대회가 중국에서 열린 23세 대표팀 아시안컵, 아시안 챔피언십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뜻하지 않게 준우승을 거두죠. 그때가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 선수들은 태어나서 눈을 본 적도 없는 선수들일 텐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잘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뭐 패배는 했습니다. 이때 이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축구 팬들이 박항서 감독 뭔가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3세 아시아 챔피언십보다도 규모가 훨씬 더 큰 대회예요. 어느 정도냐면, 아시아 챔피언십이라고 해봤자 23살 이하의 아시아 선수들이 나와서 아시아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뭐 그 정도 대회인데, 이 아시안게임은요 축구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 아시아의 올림픽이죠. 이 아시아의 올림픽에서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예선 전승을 거두면서 4강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물론 뭐 4강에서 한국을 만나는 바람에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시안게임이 워낙 큰 대회고 여기에는 와일드카드라는 개념이 있어서 3명까지는 23살 이상인 자국 축구 선수 누구든 와일드카드로 경기에 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와일드카드로 뛰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회 규모라든지 참가하는 선수의 밸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대회였는데, 이 대회에서 이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23세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버리죠. 베트남에서도 그렇게까지 이 대회를 주목을 안 했다 그래요. 왜냐면은 뭐 크게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당시에 이제 베트남 뭐 공영방송이나 이런 곳에서도 중계진 자체를 파견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전승으로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방송국 중계진이 파견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또 뭐 역사적인 기록들이 또 있어요. 베트남이 단 한 번도 축구로 일본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선에서 이미 일본을 이기고 올라와 버린 거였죠. 일본 축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죠. 정말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스즈키컵 우승까지 지금 일궈 놓으신 거예요. 이 스즈키컵은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스즈키에서 여는 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회에 스즈키라는 일본 회사가 스폰서를 붙어서 스폰서십으로 스즈키컵이라고 불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동남아시아에서는 완전 월드컵 같은 대회죠. 근데 이 팀들이 아무래도 국제 경험이라든지 국제 경쟁력은 밀리니까 월드컵 진출은 사실은 좀 힘들고, 아주 현실적으로 이들 간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대회는 바로 이 대회인 거죠. 스즈키컵. 근데 이 스즈키컵에 강팀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같은 팀은 저기 영국 출신의 스벤 에릭손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고 있는 팀이죠. 이런 팀을 그냥 몽땅 다 이겨버리고 결승에서 말레이시아 홈에서 1대0으로 꺾으면서 우승을 확정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우리나라 한국 정서로 따지면요, 우리 2002년 때 4강 올라간 뭐 그 정도의 기쁨, 베트남 현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박항서 감독님과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뉴스에서만 봐도 깃발이 막 흔들려요. 우리 박항서 감독님 얼굴이 담겨져 있는. 참 굉장히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축구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
걸 증명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도 막 그 감정이입이 돼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자, 근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박항서 감독님이 난데없이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중에 이름 좀 어려워요. 위르겐 하인츠 게데라는 분이 계세요. 게데 씨라고 부를게요. 게데 씨? 독일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이제 선수 은퇴하시고 아시아에 오셔서 뭐 이란 축구협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페르세폴리스라는 이란 프로축구팀 뭐 1, 2위 하는 팀인데 이 팀 감독도 맡으셨었고 우즈베키스탄 감독도 맡았다고 해요. 대표팀 감독도.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베트남 축구협회의 기술위원장으로 계신 거예요. 게대 기술위원장이 박항서 감독을 점 찍은 걸로 보여요. 어떤 기준으로 박항서 감독을 점 찍은 것이냐라고 이제 한국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총 3가지를 이유로 듭니다. 하나는 월드컵 경험, 두 번째는 K리그 감독 경험, 세 번째는 새로운 축구를 하겠다라는 박항서 감독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월드컵 경험은 국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박항서 감독님이 한국 대표팀을 같이 히딩크 감독님과 이끌고 대표팀 수석 코치를 맡으셨던 점, 그리고 이제 대표팀 직접 이끄시기도 했죠. 두 번째 K리그. 뭐 한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K리그를 다소 부정적인 여론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재미없는 경기를 한다라고 평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동남아 쪽에서 봤을 때 K리그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리고 꽤 규모가 있는 리그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무대에서의 프로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축구에 대한 철학에 대한 공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베트남은 아직도 좀 유교 사상이 좀 강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는 지도자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과 정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계신데, 거기에다가 이제 히딩크 감독님의 뭐 기술 축구라든지 체력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프로팀에서도 접목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신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게대 기술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적임자로 보였다 라는 게 이제 후문입니다. 게대 위원장님이 박항서 감독님을 베트남에 추천을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100%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자, 근데 이제 박항서 감독, 뭐 실력은 실력이고 성적은 성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막 베트남의 영웅으로 등극한 것이냐, 몇 가지 미담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건데, 부상당한 선수한테 본인의 비즈니스석 자리를 안내를 해줬다라는 얘기라든지, 베트남 선수 발 마사지를 직접 해주시는 장면을, 그 발 마사지를 받는 선수가 그걸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또 물어보니까 더 대단한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죠. 왜 선수 발 마사지를 본인이 직접 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아직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으니 선수들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몸으로 부딪히는 일이었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굉장히 역시 박항서 선생님,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엊그제 저기 시상식에도 보셨겠지만은 박항서 감독님이 가장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총리에게 약간 상사 대하듯이 부하 직원처럼 거의 뭐 굽신거리다시피 인사를 3번이나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애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인가요? 기사가 나왔는데 본인이 결과로 받게 된 여러 가지 돈들을요, 베트남 축구와 브루이웃을 위해서 전액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매력 포인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도요, 참 이런 지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도자를 믿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리 박항서 감독님의 과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콘텐츠를 뭐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 댓글에 응원해주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제 시간과 노력을 열심히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듣기 쉽고 알기 쉬운 그런 콘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